저기 쟤들 좀 봐, 유라야. 꼭 처음 동물원 구경 온 원숭이 새끼들 같지 않아?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함이 묻어났다. 마도결 상병은 턱을 까딱거리며 면회실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는 이등병 무리들을 쏘아보았다. 그의 옆에는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던 여자친구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어머, 자기야. 쟤들도 불쌍하지. 주말에 끌려 나와서 저게 뭐야. 근데 자기는 저런 애들 안 갈고? 군기 바짝 잡아야 하는 거 아냐? 갈구다 마당. 내가 눈만 한번 굴려도 쟤들은 오줌을 질질 싸 아주. 마도결은 어깨를 으쓱하며 주문한 닭튀김 조각을 입에 넣었다. 기름진 손가락을 쪽 빨며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 맹호부대 직할대 소속의 면회소 맹호회관이었다. 주말을 맞아 면회소 내부는 갓 튀겨낸 닭고기 냄새와 달짝지근한 인스턴트 커피 향,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어컨이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름의 초입에 들어선 후텁지근한 공기까지는 전부 식혀주지 못했다. 마도결은 이등병들이 자신과 최유라를 힐끔거리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실세 상병이었다.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은 그의 군 생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간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후임병들에게 그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최유라는 그런 마도결의 권력이 좋았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근데 자기야, 여기 너무 촌스럽지 않아? 서울 근교라더니 완전 강원도 산골이네.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휴가 나와. 내가 이런 데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 달에 포상 휴가 하나 만들어서 나갈게. 저기 소대장한테 말 한마디면 돼. 마도결이 닭뼈를 접시에 던지듯 내려놓는 순간 면회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수런거림이 일었다. 새로 면회를 신청한 가족이 들어서고 있었다. 방금 전 마도결이 원숭이 새끼라고 비웃었던 이등병 중 하나인 하선우였다. 어머니, 아버지. 하선우 이병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갔다. 자대 배치를 받고 꼬박 3주 만에 갖는 첫 면회였다. 새벽부터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가평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부대 앞까지 달려온 부모님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어머니 윤지수는 아들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혔다. 그녀는 가져온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기도 전에 선우의 양보를 부여잡았다. 괜찮습니다. 훈련받으면 다 이렇습니다. 충성. 아버지,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선우는 아직은 어색한 경례를 붙이며 씩씩하게 외쳤다. 그의 아버지 하태성은 말없이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태성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유행이 조금 지난 듯한 감색 재킷에 면바지 차림. 얼핏 보면 근처 중학교의 교사나 구청의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다. 그는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고생이 많다, 아들. 들어가자. 배고플 텐데. 하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들 가족은 마도결의 테이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창가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윤지수는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보온병에 담아온 곰국부터 간 무친 잡채와 불고기까지. 면회소의 기름진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 가득한 집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우와! 어머니, 이걸 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선우는 허겁지겁 불고기를 입에 밀어 넣었다.
밥알을 볼에 가득 묻힌 채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윤지수와 하태성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한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먹어라, 아들아. 체하겠다. 물이라도 좀 마시면서. 하태성이 종이컵에 물을 따랐다. 그때였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던 최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마도결에게 속삭였다. 자기야, 저 테이블 좀 봐. 요즘 군대 면회 오는데 누가 저렇게 촌스럽게 음식을 싸와? 꼭 소풍 왔나 봐. 저 이등병은 먹는 것도 꼭 돼지 같네. 최유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면회소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명확하게 선우의 가족이 앉은 테이블까지 들려왔다. 선우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하태성의 미소 띤 얼굴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선우는 놓치지 않았다. 윤지수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선우야, 더 먹어. 맛있겠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입맛을 잃은 듯 했다. 부모님 앞에서, 그것도 첫 면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참담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갓 들어온 이등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마도결은 선우의 그런 굴욕적인 반응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유라의 볼에 입을 맞췄다. 우리 유라 말이 맞아. 급이 다르지. 저런 것들하고 우리하고는.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면회소를 울렸다. 화기애애했던 선우 가족의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지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눈가가 붉어졌다. 하태성은 그런 아내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었다. 여보, 괜찮소.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아들 밥 먹는 것만 봐요.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 전 마도결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늘하고 깊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마실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음료수 파는 곳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선우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모님이 만류할 새도 없이 그는 면회소 한쪽에 마련된 음료 판매대로 향했다. 윤지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손에 묻은 불고기 양념을 발견했다. 여보, 나 손 좀 씻고 와야겠어요. 당신도 같이 갈래요? 저쪽에 화장실이 있던데. 그럽시다. 바람도 좀 쐴 겸. 하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부부가 함께 면회소 밖 화장실 쪽으로 자리를 비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우는 양손에 캔 음료 3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마도결의 테이블 쪽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어머, 자기야. 나 저것도 사줘. 최유라가 다른 테이블의 팥빙수를 발견하고는 마도결의 팔을 잡아 끌며 일어섰다. 마도결은 귀찮다는 듯이 끌려가듯 일어섰고 그들의 동선은 좁은 통로를 지나던 선우의 동선과 정확하게 겹쳤다. 선우는 그들을 피하려다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바닥에 흥건했던 물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 미끌. 선우의 발이 꼬였다.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양손에 들고 있던 캔 음료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철퍽. 그중 하나가 마도결의 팔을 강하게 때렸고 그 반동으로 마도결이 들고 있던 닭튀김 조각과 콜라가 그의 깨끗한 전투복 상의 위로 쏟아졌다. 끈적한 콜라와 기름 범벅이 된 닭고기 조각이 마도결의 가슴팍에 볼품없이 달라붙었다. 면회소의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했다. 차가운 정적 속 마도결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였다. 어머, 뭐야? 오빠, 쟤 뭐래? 지금 이등병 새끼한테 당한 거야? 군인 되더니 성격 많이 변했네. 완전 물렁해졌잖아. 그 한마디는 불타는 창고에 끼얹어진 석유였다. 어머, 뭐야? 오빠, 쟤 뭐래? 지금 이등병 새끼한테 당한 거야? 군인 되더니 성격 많이 변했네. 완전 물렁해졌잖아. 최유라의 날카롭고 경박한 목소리가 기름에 쏟아진 물처럼 튀어올랐다. 그 순간 마도결 상병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면회소 안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가슴팍에 흉측하게 달라붙은 닭고기 조각과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콜라의 감촉, 그리고 최유라의 경멸 어린 시선만이 느껴졌다. 망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이 더러워진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그것도 감히 이등병 따위에게 당한 굴욕. 부대 내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철권 통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다른 이등병들이, 심지어 동기들까지 자신을 비웃을 것만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넘어진 하선우 이병이 황급히 일어나려 애쓰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도결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이성이 마비되고 야수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개새끼가 지금 죄송하다고 했냐? 마도결은 바닥에 나뒹구는 콜라 캔을 발로 걷어찼다. 깡!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캔이 벽에 부딪혔다. 면회소의 모든 시선이 이제 그들에게로 완전히 고정되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고, 다른 면회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빠, 쟤 그냥 둘 거야? 아주 오빠를 개무시하는데? 최유라가 팔짱을 끼고 부채질하듯 마도결을 더욱 몰아붙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되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즐기고 있었다. 마도결은 하선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선우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등 뒤는 벽이었다. 와락! 마도결의 거대한 손이 선우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선우의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 올라왔다. 크역! 너 이 씨발! 눈깔 똑바로 안 떠? 내가 지금 누굴 쳤는지 알아? 고함 소리가 면회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선우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마도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상병님. 실수였습니다. 실수? 내 군 생활도 오늘부로 실수로 만들어줄까? 마도결은 선우를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우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선우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너 이 새끼. 앞으로 내 저녁까지 넌 뒤지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이 부대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직 몰라서 일어나 본데 오늘 확실하게 알려줄게. 마도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선우의 멱살을 잡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 이래야 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이등병의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야만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다. 나도 지금 이 꼴을 당해서 창피하거든. 그럼 너도 당해야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선우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면회소 입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상병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선우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발버둥 쳤지만 체격 차이는 역력했다. 그의 발이 바닥에 무력하게 끌렸다.
시끄러워,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마도결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면회소 정중앙 입구 바로 앞바닥에 선우를 내동댕이 쳤다. 쿵. 선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으로 떨어졌다.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거기 똑바로 무릎 꿇어. 마도결이 턱짓으로 명령했다. 선우는 고통과 굴욕감에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부모님이, 그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곧 돌아오실 터였다.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 뭐해? 빨리 안 꿇어? 마도결이 군홧발로 선우의 정강이를 툭 찼다. 선우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양손 머리 위로 들어. 내가 쏟은 거 내가 반성한다는 뜻으로. 저기 내 부모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 알았어? 선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얼차려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었다. 빨리 안 들어. 선우는 결국 떨리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면회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그렇다고 시선을 피하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몇몇 다른 부대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선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푸. 자기야, 저거 진짜 웃기다. 꼭 원숭이 재주 부리는 것 같아. 최유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그 굴욕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하는 소리가 선우의 심장을 찔렀다. 마도결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전투복 상의를 벗어 테이블에 던졌다. 안에는 땀에 젖은 녹색 군용 티셔츠가 드러났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자에 거만하게 다시 앉아 최유라가 건네는 물을 마셨다. 봤지? 군대란 게 이런 거야. 한번 기어오르면 이렇게 박살을 내놔야 다시는 못 덤벼. 역시 우리 자기 너무 멋있다. 상남자네 정말. 그들의 역겨운 대화가 선우의 귓가에 울렸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팔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제발 지금 오지 마세요. 그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 면회소의 자동문이 윙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손을 깨끗이 씻고 아들에게 줄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더 사들고 온 윤지수와 하태성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고, 그래도 여기 편의점은 잘 되어 있네. 우리 선우 좋아하는 이온 음료도 팔고. 윤지수의 목소리가 면회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뚝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면회소 입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든 채 울고 있는 아들 하선우에게 고정되었다.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지수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두 팔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 같은 물음에 하선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 하고 죄인처럼 읊조릴 뿐이었다. 윤지수는 휘청거리며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때였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즐기던 마도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머니, 면회계 계시면 빠지시죠. 지금 군기 교육 중입니다. 마도결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등병의 부모에게까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다.
군기. 교육이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윤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마도결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마도결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려던 순간, 그만. 방금 전까지 아내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하태성이 묵직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윤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을 등지게 한 뒤 마도결의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면회소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하태성의 눈은 깊고 서늘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마도결을 향해 있었다. 마도결은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주춤했지만 곧이어 상대가 평범한 민간인이라는 생각에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데 고작 이등병 부모 따위에게 꿀릴 이유가 없었다. 아저씨, 지금 안 봤습니까? 당신 아들이 내 옷에 이딴 걸 쏟았습니다. 군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저기 가서 기다리시죠. 마도결은 자신의 더러워진 전투복 상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최유라는 뒤에서 맞아. 어디서 끼어들어? 라며 거들었다. 하태성은 마도결의 전투복과 그가 속한 부대 마크, 그리고 그의 오만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 입고 있던 감색 재킷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군대 일이라. 그가 조용히 은조렸다. 그래. 군대 일이지. 그렇다면 그 군대 일 내가 책임자라네. 뭐라고요? 아저씨가 뭔데? 마도결이 비웃음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무슨 소란이야. 면회실에서 이게 무슨. 마침 순찰 중이던 그날의 당직사관 김진철 대위가 소리를 듣고 맹호 회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쓴 채 소란의 근원지인 마도결을 향해 소리치려 했다. 어이 마 상병. 너 지금 여기서 무슨. 김 대위의 시선이 마도결을 지나 그와 마주 선 중년 남성에게 닿았다. 김진철 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호흡이 멎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충. 김 대위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소리는 경내 구호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다. 마도결은 어리둥절했다. 김 대위님? 왜 그러십니까? 이 아저씨는 그냥. 김 대위는 마도결의 말을 들을 정신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모를 고쳐 쓰고 온몸의 뼈가 부서져라 직각으로 몸을 돌려 하태성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장군님. 7군단 사령관님. 어쩐 일이십니까? 쩌렁쩌렁 울리는 김 대위의 목소리는 면회소의 유리창을 깨트릴 듯했다. 장군님이라는 단어. 7군단 사령관님이라는 직책. 면회소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최유라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마도결의 뇌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하태성을 바라보았다. 하태성은 김 대위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제야 거추장스럽다는 듯 감색 재킷을 천천히 벗었다. 재킷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녹색의 전투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전투복의 양쪽 어깨에는 면회소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3스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관할하는 맹호부대의 상급 부대인 제7기동군단의 현직 군단장 하태성 장군이었다. 마도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지고 온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기 시작했다. 새하얗게 질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저승사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속한 맹호부대는 7군단 예하 부대였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이 복무하는 사단의 사단장보다도, 아니, 그 위에 군 사령관 다음 가는 직속 상급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김대위. 지금. 뭐라고? 마도결 상병, 이 미친 새끼야. 경례 안 해. 김대위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마도결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 어설프게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마로 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하태성은 그 모든 소동을 무시했다. 그는 더 이상 마도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 하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꿀려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떨림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일어나라 아들. 그 따뜻하고도 묵직한 목소리에 하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하태성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아내 윤지수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도결을 향해 돌아섰다. 마도결은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맹호 회관의 공기는 마치 심해의 바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최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마도결의 오만한 고함 소리는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오직 김진철 대위의 거친 숨소리와 구석에서 흐느끼는 윤지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하선우의 떨리는 어깨만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태성 중장은 아들을 부축한 아내를 잠시 바라본 뒤 다시 김대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 근과도 같았다. 당직사관. 예, 장군님. 김대위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저 병사 소속과 이름 정확히 확인하고. 하태성의 시선이 비로소 마도결에게 향했다. 마도결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즉시 자네 부대 지휘관, 아니 직속 대대장과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연락하게. 군단장이 찾는다고. 이유는 면회실 환경이 아주 인상 깊어서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고 황급히 면회소 밖 당직실의 유선 전화를 향해 뛰쳐나갔다. 그의 등은 공포로 굽어 있었다. 하태성은 이제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녀는 방금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저 민간인. 아까부터 내 아들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던 것 같던데. 김대위. 예, 장군님. 돌아오면 저 민간인의 휴대폰부터 확보하게. 군사보안구역 내에서의 불법 촬영 및 군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즉시 헌병대로 인계하도록. 최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하태성의 서늘한 눈빛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헌병대라는 말은 그녀가 아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하태성은 자신의 군용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예, 장군님. 박소령입니다. 박부관. 나다. 그의 직속 부관인 박진우 소령이었다. 가평, 맹호부대 맹호회관. 그래. 지금 당장 군단 감찰실 인원들 전부 비상 소집해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게. 아니, 자네가 직접 최정예로 꾸려서 와. 늦어도 1시간 내로 도착하게. 하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리고 율산정밀. 마도훈 이사. 아는가?
예. 얼마 전부터 장군님께 면담을 요청해온 방산업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자일세. 율산정밀마 이사의 아들이 여기 맹호부대 통신중대에 마도결 상병으로 복무 중이군. 공교롭게도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소령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금화 상병이 방금 내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내게 발각되었네. 그것도 민간인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즐겁게. 장군님, 내일 아침 금화 이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게. 내가 아주 특별히 시간을 내어준다고 전하게. 아들 일로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다고 말이야. 그리고 율산정밀이 현재 군단과 진행 중이던 모든 사업 내용, 원점에서 재검토 준비하게. 뭔지 하나까지 전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태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우야 가자. 여보 갑시다. 이만 복귀해야겠네. 하지만 아버지. 선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들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게지. 하지만 저런 암적인 존재는 반드시 도려내야 하네. 그것이 내 임무이기도 하고. 하태성 일행이 면회소를 빠져나가자 그제야 마도결에 굳었던 몸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맹호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의 아들을, 그것도 군단장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상병. 이 사건은 빛의 속도로 국방부까지 보고되었다. 가장 먼저 마도결의 아버지 마도훈 이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보려 7군단 사령부를 찾은 그는 차가운 대기실에서 3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마주한 하태성 장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그는 갑이 아닌 아들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을 중의 을이 되어버렸다. 율산정밀의 모든 군납 계약은 즉각 보류 및 전면 조사에 들어갔고 마 이사는 회사에서조차 책임을 추궁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군단 감찰실의 조사는 무자비했다. 마도결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자 그동안 그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피해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 마 상병님이 제 관물대에서 몰래 돈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마 상병의 빨래와 전투화 세탁을 저녁날까지 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을 퍼붓고 여자친구와 강제로 통화를 시키며 마도결의 과거 만행들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딸려 나왔다. 그가 아버지의 백을 믿고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와 폭력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최유라 역시 헌병대 조사를 받고 군사보안법 위반 및 군인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도결은 더 이상 맹호부대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특수 가혹 행위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하태성 장군은 추호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결국 마도결은 모든 징계 절차가 끝난 뒤 남은 군 생활을 위해 이송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가평의 안락한 부대가 아니었다. 강원도 최전방 지피보다 더 혹독하다는 산 정상의 격오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원숭이 새끼들도 가지 않는 고립된 레이더 기지였다. 저녁만 바라보며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군 생활은 그날 면회실에서의 오만한 선택단 한 번으로 나락, 그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마도결이 도착한 곳은 그가 여태껏 상상했던 군대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곳이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잉크방울이 튀어 생긴 작은 점 같은 곳. 강원도 인제와 고성의 경계 어딘가 비무장지대 철책선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해발 1000m 고지의 이름 없는 능선.
병사들 사이에서 독수리봉이라 불리는 육군 직할의 소규모 레이더 기지였다. 가평 맹호부대의 안락한 생활관, 주말마다 찾아오던 여자친구,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누렸던 왕같은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그를 이곳으로 실어 날은 낡은 군용 트럭이 매캐한 배기가스를 뿜으며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마도결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내가 마도결 상병이냐? 그를 맞이한 것은 레이더 기지의 실질적인 왕 황철중 원사였다. 반백의 머리카락 가죽처럼 MASANGUI 꼬여버린 군 생활 57장 4. 내가 마도결 상병이냐? 그를 맞이한 것은 레이더 기지의 실질적인 왕 황철중 원사였다. 반백의 머리카락 가죽처럼 쭈글쭈글하고 검게 탄 얼굴, 그리고 수십 년의 군 생활이 응축된 듯한 무감정한 눈동자. 그는 마도결의 징계 기록 서류를 파일철에서 꺼내 훑어보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마도결은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황 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마도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도축장의 소를 감정하는 듯 했다. 가혹행위, 직권남용, 폭행. 화려하구만. 맹호부대에서 왕 노릇하다가 오셨어? 여기선 그딴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상병 딱지 달고 뭐라도 되는 줄 안다면 아주 큰 착각이야. 황 원사는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내가 마도결 상병이냐? 그를 맞이한 것은 레이더 기지의 실질적인 왕 황철중 원사였다. 반백의 머리카락 가죽처럼 쭈글쭈글하고 검게 탄 얼굴, 그리고 수십 년의 군 생활이 응축된 듯한 무감정한 눈동자. 그는 마도결의 징계 기록 서류를 파일철에서 꺼내 훑어보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마도결은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황 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마도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도축장의 소를 감정하는 듯 했다. 가혹행위, 직권남용, 폭행. 화려하구만. 맹호부대에서 왕 노릇하다가 오셨어? 여기선 그딴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상병 딱지 달고 뭐라도 되는 줄 안다면 아주 큰 착각이야. 황 원사는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여긴 독수리봉이야. 잊을만 하면 북쪽 놈들이 총알을 날리고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서 고립되는 곳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끝발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튼튼하게 얼어붙은 변기를 뚫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야. 황 원사는 턱짓으로 생활관 쪽을 가리켰다. 내 생활관은 저기 삼소초다. 가봐. 내 선임들이 아주 너를 반겨줄 게다. 마도결은 무거운 군장을 고쳐 메고 비틀거리며 눈 쌓인 길을 걸었다. 선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은 분명 상병이었다. 전역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간 생활관은 낡고 축축했다. 맹호부대의 신식 막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관물대와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보다 짬이 한참 안 되는 일병, 그리고 이제 갓 상병을 단 듯한 2명의 병사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도결이 알던 후임의 눈빛이 아니었다. 뭡니까, 이 아저씨는? 한쪽 침상에서 전투와 끈을 조이던 오필승 상병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오늘 온다는 그분이신가 보네. 맹호부대에서 3스타 아들 건드리고 뺑소니 친 그 전설의 상병님. 반갑습니다, 아마 상병님. 나는 오필승 상병이고 여긴 나보다 한 달 빠른 강철민 상병이다. 뭐 계급은 같은데. 여긴 일이 좀 꼬여서 말이야. 강철민이라는 병사가 짐승처럼 우악스러운 손으로 마도결의 어깨를 툭 쳤다. 여기서는 짬이고 나발이고 없어. 전이 보면 그냥 이등병이야.
알았냐? 우리가 내 선임이야, 이 새끼야. 마도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야 했다. 그가 알던 군대의 상식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는 왕에서 노예로 전락했다. 대답 안 해? 퍽. 강철민의 주먹이 마도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컥 하고 막혔다. 여긴. 장군님 아들이 없거든. 내가 아무리 지랄해도 널 쉴드 쳐줄 사람이 없어,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관물대 정리하고 당장 저기 얼어붙은 화장실부터 뚫어. 똥물이 역류해서 아주 죽을 맛이니까. 마도결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얼어붙은 야외 화장실의 변기를 뚫어야 했다. 손은 감각이 사라졌고 역겨운 오물이 방한복에 튀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등병의 업무, 아니, 그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밤이 되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잘 수 없었다. 야, 신병. 오필승이 그를 불렀다. 네, 상병. 아니, 그렇습니다. 상병은 무슨. 야, 똥차. 너 내일 근무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지. 내 근무랑 좀 바꾸자. 난 잠이 많아서 말이야. 그것은 가장 추운 시간대의 경계 근무였다. 하지만 뭐? 싫어? 싫으면 어쩔 건데? 헌병대에 찌를 거야? 하태성 장군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그들은 마도결을 비웃었다. 마도결은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그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초소에서 홀로 2시간을 버텨야 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선우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다. 면회실 입구에 무릎 꿇고 있던 하선우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며칠 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허락되었다. 아버지, 마도훈 이사였다. 도결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일주일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여긴 너무 시끄럽다. 내가 지금 그럴 처지야. 수화기 너머로 아버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율산 정밀에서 나 잘렸다. 이사직 해임이야. 내가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태성 장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육군 전체의 군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갈던 분이야. 근데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분 아들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렸다고. 회사는 지금 세무조사에 군단 감찰까지 들어와서 풍비박산이 났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전역하고 돌아올 집도 없어졌다고, 이 멍청한 새끼야. 뚜뚜뚜. 전화는 끊겼다. 마도결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대가가 단지 자신의 군 생활만 꼬이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생,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독수리봉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절망의 눈물에 가까웠다.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도결이 혹한의 땅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을 무렵 가평의 맹호부대에 남은 하선우 이병의 군 생활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격변하고 있었다. 그날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하선우는 부대로 복귀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즉각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자신의 관물대가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전투화는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침상은 호텔처럼 각이 잡혀 있었다. 선우. 아니, 하이병. 왔나. 생활관의 실세이자 분대장인 김만철 병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평소 하선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마도결과 어울리던 부류의 병사였다. 분대장님,
제 관물대는 왜? 아, 그거? 하. 내가 오늘 청소하다가 그냥 좀 닦아봤지. 뭐 필요한 거 없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엉? 김 병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하선우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선우는 그 손길이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소름 끼쳐 황급히 몸을 피했다.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훈련소 동기들과 식판을 들고 배식구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동기들이 그와 두어 걸음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선우야, 너 진짜 동기 하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니다. 밥 먹자. 그들은 하선우를 어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가 음식을 받으려 하자 배식을 하던 조리병이 갑자기 국자를 멈췄다. 하 이병님, 반찬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기 특식이 있는데 닭다리 하나 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선우는 도망치듯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입안의 밥알이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그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그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김진철 대위가 그를 불렀다. 면회실에서 하태성 장군에게 경악하며 경례를 붙였던 바로 그 당직 사관이었다. 하이병. 안께. 김 대위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푸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병 하선우. 아니. 편하게 있게. 하이병. 아니, 선우군. 김 대위는 땀이 찬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상병 같은 그런 악질적인 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장군님. 아니, 아버님께 면목이 없네. 그는 하선우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이등병에게 대위가. 아닙니다. 중대장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다른 사람 통하지 말고 즉각 나에게 직접 보고해 주게. 알겠나? 이건 자네의 권리일세. 김 대위는 하선우를 부하 병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감찰관을 대하듯 했다. 하선우는 중대장실을 나오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특별 대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다른 동기들처럼 훈련받고 함께 구르고 욕도 좀 먹어가며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이 전방부대로 온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하선우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7군단장님의 아드님이 되었다. 생활관의 선임들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다. 청소 시간에도 작업 시간에도 그들은 하선우를 열외시켰다. 하 이병은 가서 좀 쉬어. 이런 험한 일은 우리가 할게. 아닙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괜찮대도. 괜히 하 이병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휴. 우린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제발 그냥 쉬어줘. 그게 도와주는 거야. 선임들은 그에게 애원했다. 하선우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모두가 그를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었다. 그는 투명한 벽에 둘러싸인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아버지. 선우냐? 왜 그러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무도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임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동기들은 저를 피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대에서 괴물입니다. 하선우의 절규에 하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선우야.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원했던 평범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을 거다. 너는 내가 겪은 모욕을 기억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무릎 꿇고 있던 그 순간 그 면회실에서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방관자들을 보았다. 내가 지금 겪는 과도한 친절과 두려움은 그날의 비겁했던 침묵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아버지, 너는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짊어진 현실이다. 그 무게에 짓눌려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무게를 이용해 그들처럼 침묵하지 않고 내가 있던 곳의 부조리를 바꾸는 진짜 군인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너의 선택이다, 아들아. 하선우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이 마도결의 오만함에 의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세 개의 별에 의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질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황금빛 세장 안에서 그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하선우 이병과의 통화를 마친 하태성 중장은 늦은 밤 7군단 사령부의 거대한 지휘관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평과 춘천을 아우르는 광활한 작전 지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율산 정밀 방산 비리 의혹 중간 조사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맹호부대 지휘 실태 관련 감찰 결과 도고서였다. 마도결 상병이라는 작은 썩은 사과 하나를 건드렸을 뿐인데 거대한 나무의 뿌리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똑똑.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박진우 소령, 그의 충직한 부관이 경례와 함께 들어섰다. 장군님 늦은 시간까지. 박 부관. 앉게. 마침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네. 하태성은 책상 위의 보고서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율산 정밀건 어떻게 되어가나? 예, 장군님. 현재 군단 감찰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마도훈 이사는 이미 해임되었고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가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부품 단가 조작, 시험 성적서 위조는 물론 전임 군단장님 시절부터 이어진 검은 거래가. 그렇겠지. 마도결 상병 같은 자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날뛸 수 있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야. 아비가 쌓아올린 부패의 탑 위에서 아들도 똑같이 부패해 간 거지. 하태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맹호부대는? 박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이병. 아니 하선우 이병이 속한 중대의 중대장은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엄중 경고 및 감봉 조치를 받았고 맹호부대 사단장님께서도 오늘 직접 장군님께 사과 방문을 오시겠다고 됐다고 하게. 와서 고개 숙이는 게 그들의 임무는 아닐세. 그 시간에 자기 부대 병사들 발이나 한 번 더 씻기라고 전하게. 하태성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서렸다. 박 부관. 예, 장군님. 자네도 나를 원망하고 있나? 예.
박소령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내 아들 하나 때문에 군단 전체가 이 소란을 겪고 있네.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산업체와의 관계까지 끊어내고 있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겠지. 하태성 장군이 아들내미 뺨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한다고 말이야. 장군님,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나. 하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그날 그 촌스러운 감색 재킷을 입고 면회실에 간 이유가 뭔지 아나? 박소령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건 내 아들 선우가 입대하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부탁이었네. 그의 시선은 몇 달 전 입대를 앞둔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맹호부대로 가겠습니다. 선우야, 내가 굳이 내 관할 구역에 있는 전방부대로 갈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한다면 서울 국방부 본청으로.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지휘하는 부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제 힘으로 버텨보고 싶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하선우로요.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 하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아버지는 저의 장군님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로만 계셔 주십시오. 천면회 때도 제발 그 별들 달고 오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와주세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간 것이었네. 하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평범한 아버지로 가서 내 아들이 군 생활 잘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보러 간 길이었어.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내 아들이 이등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급자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무릎 꿇고 모욕당하는 장면이었네. 그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네. 내가 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아버지로 남아 침묵한다면 나는 군단장 하태성으로서의 내 임무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내 아들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들을 지킬 수 있겠나. 장군님, 마도결이 괘씸한 것이 아니야. 그자가 괴물이 되도록 방치한 이 시스템이 괘씸한 걸세. 박부관, 나는 내 아들에게 빚을 졌어. 평범한 군 생활을 하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내가 이 아비가 박살내버렸으니. 그는 아까 전화를 통해 들려온 아들의 절규를 떠올렸다. 저는 이제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걸세. 내 아들이 괴물이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부대를, 아니, 내가 책임지는 이 7군단을 바로 세울 걸세. 내 아들이 겪은 그 부조리를 다른 어떤 병사도 겪지 않도록 만들 걸세.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이 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하태성은 결심을 굳힌 듯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뇌로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박부관, 전 부대에 하달하게. 예, 장군님. 지금 이 순간부로 7군단 예하 전 부대 병영 생활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한다. 그리고 나 하태성 군단장은 내일부터 사단 사령부가 아닌 최전방 소초 생활관부터 순시한다. 불시에 그의 선언은 꼬여버린 한 상병의 군 생활에서 시작된 비극을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하선우 이병, 아니 이제 하일병이 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황금빛 세장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하태성 장군이 선포한 병영 부조리 척결 특별 감찰은 맹호부대를 시작으로 7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장군이 직접 최전방 소초의 막사 바닥에서 잠을 자고 병사 식당에서 똑같은 식판에 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하선우에게 돌아왔다.
그는 걸어다니는 군단장 감찰실이 되었다. 하일병, 뭐 불편한 거 없나? 말만 하게. 응? 요즘 잠자리는 편하고. 선임들은 이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결제를 맞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워했다. 동기들조와 하선우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며 은근히 거리를 두었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중대장 김진철 대위근은 사단장 이하 수많은 지휘관의 탄원과 하태성 장군의 사람을 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결정 덕에 기적적으로 보직 해임만은 면하고 감봉 처분으로 끝난 상태였다는 노골적으로 하선우를 편한 임무로 빼돌렸다. 하일병, 자네는 오늘 통신망 점검조로 빠지게. 장비가 무거우니. 아니, 그냥 상황실에서 대기만 하게. 중대장님, 저도 전투분대원입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아, 아닐세. 하일병, 자네의 안전이. 아니, 부대 전체의 안위가. 김대위는 하선우가 훈련 중에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다음 날 아침 7군단 사령부에서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선우는 절망했다. 아버지는 부조리를 척결한다며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날이 도리어 아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벽이 되고 있었다. 그는 훈련에서 열외되고 작업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짐이었고 간부들에게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전투복을 다림질하고 있는 김만철 병장에게 다가갔다. 마도결의 측근이었고 하선우를 가장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방관했던 생활관의 실세였다. 김 병장님. 하일병. 왜? 뭐 불편한 거라도. 김만철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선우는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김 병장님, 제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싫습니다. 차라리 마도결 상병이 있던 때처럼. 아니, 그냥 평범하게. 저도 똑같이 혼나고 똑같이 훈련받고 싶습니다. 김만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하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 우리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너 그냥 하선우가 아니잖아. 넌 쓰리스타 아들이야. 내가 감기라도 걸려봐. 우리 중대. 아니, 이 사단 전체가 뒤집어져. 내가 원하는 평범함은 여기 없어. 내가 여기 온 순간부터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하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전역할 수는 없어. 아버지에게 괴물이라고 소리쳤던 내가 정작 나 스스로가 이 황금 세장 속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의 유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전술 훈련 맹호 결전이 하달되었다.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훈련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훈련 전날 밤 하선우는 다시 김진철 대위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중대장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야간 훈련 준비로 분주한 훈련장 한복판에서 그를 마주했다. 중대장님. 하일병. 이 시간에 어쩐. 훈련 준비물은 다 챙겼나? 중대장님. 저를 이번 훈련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무슨 소리인가 하일병. 김대위는 경악했다. 저는 전투병입니다. 통신병도 행정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매번 열외되어야 합니까? 만약 이번 훈련에서도 저를 배제하신다면 저는 아버지께 직접 전화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는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장군님께
제 임무는 하선우는 김대위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께 중대장님이 저를 과잉 보호해서 제가 진짜 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별이 아니라 중대장님의 병사이고 싶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김대위는 그 눈빛에서 이등병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하태성 장군의 서늘한 결단력을 보았다. 정말 괜찮겠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맹호 결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선우는 중대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알파 분대의 천병, 그것도 가장 무거운 육공기관총의 부사수로 임명되었다. 하일병. 너 진짜 괜찮냐? 알파 분대의 분대장이자 그 악명 높던 김만철 병장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물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분대장님 곁에서 엄호하겠습니다.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가평의 산악지형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의 산길을 주파해야 했고 밤에는 잠복과 매복이 이어졌다. 하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기관총 예비 총열과 탄통의 무게가 생사를 파고드는 듯 했다. 발은 물집으로 터져 피가 났고 진흙과 빗물에 범벅이 된 전투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시발. 못 가겠다. 나 진짜 못 가. 한 이등병이 진흙탕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야, 일어나. 안 일어나? 김만철 병장이 소리쳤지만 그 역시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하선우가 말없이 자신의 군장을 내려놓고 그 이등병의 군장까지 어깨에 둘러맸다. 제가 아직 힘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하선우는 두 개의 군장을 메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등은 부러질 듯 휘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만철과 다른 분대원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장군님의 아드님이 지금 자신들 중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모습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뭐하냐 이 새끼들아. 김만철이 소리쳤다. 저기 하일병님도 가신다. 우리도 가야 할 거 아냐. 전부 일어나. 저 새끼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을래.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하선우의 묵묵한 행동은 그 어떤 지휘관의 불호령보다도 강력한 명령이 되었다. 훈련 마지막 날 가상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야간 돌격이 감행되었다. 어둠 속에서 대항군의 기관총 불빛이 번쩍였다. 좌측 능선. 기관총이다. 엎드려. 김만철이 외쳤다. 하일병. 엄호해. 알겠습니다. 하선우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기관총을 거치하고 사격을 개시했다. 탕. 그 순간 대항군의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다.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었다. 제기랄. 분대장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미쳤어? 같이 가야.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가십시오. 하선우는 일부러 더 요란하게 사격을 가하며 자신을 노출시켰다. 대항군의 화력이 그에게 집중되는 사이 김만철과 분대원들은 무사히 능선을 넘어 목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훈련이 종료되고 흑투성이 시체가 되었던 하선우가 비틀거리며 복귀했을 때 김만철이 그에게 다가왔다. 야, 분대장님. 너 아까 왜 그랬냐? 너 그러다 진짜 죽을. 아니, 훈련에서 사망 처리되면 어쩌려고. 하선우는 진흙을 털어내며 씩 웃었다. 분대장님은 분대장이니까 살아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사망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김만철은 그제야 지난번 훈련에서 하선우가 자신을 감싸고 대신 죽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코바 하나를 꺼내 하선우의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먹어라. 그리고 미안했다. 그동안 방관에서 그날 이후 하선우를 장군님 아들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황금빛 세장을 깨부수고 전후 하선우로 다시 태어났다. 독수리봉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형벌과도 같았다. 마도결 상병의 삶은 문자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는 더 이상 마 상병님이 아니었다. 그는 똥차였고 폐급이었으며 마 이등병이었다.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강철민과 오필승 같은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물론 그들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속옷 빨래를 맨손으로 시키는 것은 일상이었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초소 근무를 떠넘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등병들의 눈빛이었다. 이곳 독수리봉에도 신병은 들어왔다. 어수룩하고 겁에 질린 이등병들은 자신과 똑같은 상병 계급장을 단 마도결이 일병 심지어 이병들에게조차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조차 없었다. 그들은 마도결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어느 날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그의 아버지 마도훈 이사로부터 온 편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유라로부터 온 편지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도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낯선 이름으로 온 편지였다. 하선우. 마도결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마도결 상병님께. 그는 상병님이라는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맹호부대 하선우입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지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마 상병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악몽으로 이끌고 제 부모님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하선우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마 상병님이 생각났습니다. 마 상병님은 방산업체 임원의 아들이라는 무게로 타인을 짓밟으셨고 저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무게로 타인과 격리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각자의 무게에 짓눌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곳 강원도의 겨울은 가평보다 훨씬 춥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건강 해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역하는 날 사회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의 어깨에 달린 것이나 배경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마도결과 하선우로 만날 수 있기를 아주 조금 바라봅니다. 맹호부대에서 하선우 드림. 마도결은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어붙었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왔다. 그것은 용서의 편지가 아니었다. 동정의 편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무릎 꿇렸던 그 피해자가 자신과 똑같이 무게에 짓눌린 한 명의 인간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었다는 잔인할 정도로 공정한 시선이었다. 그는 하선우를 증오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의 모든 증오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자신은 하선우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하선우는 자신을 이해하려 시도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야, 마똥차. 거기서 뭐해? 안 기어와. 강철민 상병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도결은 눈물을 FGSANGUI 꼬여버린 군 생활 810장 6. 야, 마똥차. 거기서 뭐해? 안 기어와. 강철민 상병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도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레이더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기지 외곽의 통신 케이블이 끊기고 보일러 유류 탱크의 밸브가 동파된 것이다. 기지 전체가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다. 시발. 누가 이 날씨에 나가. 나가면 그냥 얼어 죽는 거야. 강철민과 오필승이 난방도 되지 않는 내무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황철중 원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지금 당장 유류 밸브 복구조 통신망 점검조 편성한다. 지원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 눈보라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낡은 방한복을 껴입으며 일어선 사람. 마도결이었다. 뭐? 강철민이 비웃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냐? 저는 맹호부대에서 통신 주특기였습니다. 유류 밸브는 모르지만 통신 케이블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황철중 원사가 마도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계산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텅 비어버린 자의 결의만이 있었다. 좋다. 마도결 상병. 장비 챙겨. 그리고 강철민 오필승. 너희 둘은 마 상병 따라서 보조한다. 얼어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예. 원사님. 저희는 명령이다. 그날 밤 마도결은 미친 사람처럼 눈보라를 헤치고 다녔다. 그는 살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속죄하기 위해 움직였다. 자신이 하선우에게 저지른 짓,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짓, 이 모든 것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대로 얼어 죽는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죗값이라 생각했다. 새벽녘 그는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끊어진 케이블의 마지막 접속부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통신이 복구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의무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황철중 원사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너 맹호부대로 돌아가고 싶냐? 마도결의 눈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저는 맹호부대에서 공문이 왔다. 내가 원래 통신 주특기였으니 마침 그쪽 사단장이 우리 쪽 사단장하고 친분이 있다더군. 내가 여기서 반성도 많이 하고 어제 공로도 세웠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원래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겠다고 하더군.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다. 이 지옥 같은 독수리봉을 떠나 안락했던 맹호부대로 돌아갈 기회. 마도결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맹호부대. 그곳에 가면 하선우가 있겠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원사님.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 독수리봉에서 제가 받아야 할 죗값을 다 치르고 전역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도결이 마도결 상병이 아닌 인간 마도결로서 내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황철중 원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 멍청한 새끼. 그럼 밥이나 처먹어. 오늘 아침엔 닭곰탕 나온다더라. 마도결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속죄소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공평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흘러갔다. 강원도 인제의 독수리봉에도 경기도 가평의 맹호부대에도 어김없이 저녁의 계절이 찾아왔다. 마도결은 저녁 날까지 독수리봉에서 복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상병이 아니었다. 혹한과 굴욕 그리고 뒤늦은 속죄 속에서 그의 모난 부부는 얼음과 함께 깎여나갔다. 그는 말수가 적어졌고 묵묵히 가장 힘든 작업을 도맡아 했다. 강철민과 오필승은 그가 하선우의 편지를 받은 날 이후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저녁 당일 마도결은 낡은 군장을 메고 기지 정문에 섰다. 황철중 원사가 무뚝뚝한 얼굴로 그에게 전역증을 내밀었다. 나가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도결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수감 중이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그가 입대하던 날보다 가벼웠다. 그는 주머니 속에 깊이 간직했던 낡고 닳아버린 하선우의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같은 날 맹호부대 위병소 앞. 충성. 병장 하선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나가서도 건강하고. 중대장 김진철 대위근은 이제 하선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선배가 되어 있었다가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생활관 동기들과 특히 저녁 날까지 그와 함께한 절친 김만철 병장이 그를 얼싸안았다. 야, 하선우. 나가서 아버지한테 밥 사달라고 해라. 우리 부대 전부. 시끄럽다, 김 병장. 너나 잘해라. 하선우는 웃으며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전우를 얻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장군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졌다. 그가 위병소 정문을 나서자 익숙한 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가운 인상의 군단장 전용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첫 면회날 보았던 평범하고 조금 낡은 감색 재킷을 입은 아버지 하태성이 차에 기대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왔냐, 아들. 하태성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맨 무거운 군장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고생 많았다. 다녀왔습니다. 하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별 3개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아들의 군장을 대신 짊어졌다. 어머니가 곰국 끓여 놓으셨단다. 네. 가자. 집으로. 차는 서울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하선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평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입대하던 날, 첫 면회 날, 그리고 지옥 같던 훈련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왜 아들? 감사합니다. 뭐가? 그냥 모든 것이요. 제게 아버지로 돌아와 주셔서요. 하태성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강철로 단련시켰음을 알았다. 그리고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별의 무게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몇 년 뒤 서울의 한 작은 건설 현장. 어이, 마씨. 거기 자재 좀 같이 나릅시다. 예, 반장님. 금방 갑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땀을 닦았다. 굵어진 팔뚝과 거친 손. 마도결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버지를 모시고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운 날, 그는 잠시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때 현장 사무소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내정된 하태성 대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마도결은 텔레비전 화면 속 이제는 별 4개를 달고 의연하게 발언하는 하태성 장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청년의 모습이 잠시 비쳤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군인 시절보다 늠름해진 그러나 여전히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 하선우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을 사이에 두고 교차하는 듯 했다. 마도결은 조용히 물병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하선우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안전모를 다시 고쳐 쓰고 일어섰다. 그에게는 갚아야 할 빚과 스스로 다시 읽어내야 할 삶이 있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진 자신만의 무게였다.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나락의 끝에서 배운 속죄의 교훈은 평생 그를 지탱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터였다.